자, 첫 번째 부분, 경제학의 정의하는 부분 보겠습니다. 자, 먼저 경제학은 사회과학의 한 영역으로서 핵심적인 것은 바로 희소한 경제적 자원을 활용하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과 관련된 학문이다라는 개념입니다. 희소하지 않은 자원이라면 배분의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없겠죠. 누구나 가져가도 상관이 없을 거니까요. 따라서 희소성을 베이스로 해서 그걸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걸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경제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경제의 자원, 경제학에서 말하는 자원에는 이런 개념이 있으니까 이건 그냥 읽고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희소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볼 텐데요.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자원, 이게 풍부하지 않고 희소하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반드시 어떤 자원을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그때 각 경제 주체들은 의사결정을 해야 할 텐데, 문제는 이 희소한 자원을 특정 생산에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 그로 희생된 다른 대안이 항상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희생된 다른 대안의 가치, 이놈을 우리가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한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회비용하고 경제재, 자유재, 그러니까 희소성이 존재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이야기인데요. 특정 재화를 획득하기 위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재화, 이게 경제재라고 하는 거고요. 대가 없이 획득이 가능한 재화를 자유재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회비용의 개념은 방금 보시다시피 희소한 자원, 다시 말해서 경제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으로 인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다른 어떤 대안들, 즉 희생된 다른 대안의 가치, 이걸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으로서 해석을 합니다. 단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경영학에서 사용하는 비용의 개념과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비용의 개념은 다르다는 겁니다. 경영학에서는 우리가 흔히 경영학적 비용 혹은 회계적 비용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는 데 반해서 경제학에서는 기회비용 혹은 경제적 비용의 개념을 활용합니다. 그 차이가 뭐냐? 바로 명시적 비용만을 고려할 것인지 명시적 비용 이외에 묵시적 비용까지 고려를 할 것인지 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묵시적 비용 혹은 암묵적 비용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생산자 이론 할 적에 다시 한번 기회비용을 본격적으로 정의를 한 다음에 다음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제 모형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자, 현실 경제는 굉장히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현실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추상화와 단순화의 과정을 통해서 특정 변수를 설정을 하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나 인과관계를 분석을 해서 현실 문제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게 경제 모형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요. 즉 코로나가 발생을 했다. 그럼 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1인당 소비 행위에는 어떤 영향이 나타날 것인가, 이런 걸 분석하기 위해서도 코로나라는 복잡한 상황으로부터 추상화시키고 단순화시켜서 분석 모형을 설정을 한 다음에 그 변수들 간의 상호관계를 해석함으로써 의미를 해석해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경제 모형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경제 모형은 뒤쪽에서 보시다시피 주로 수식과 그래프를 통해서 많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경제 모형은 몇 가지 구성 요소를 필요로 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 부분에 보시면 가정, 즉 복잡한 현실을 추상화, 단순화시켜서 뽑아내기 위해서는 일련의 가정을 가져와야 됩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미시 분석에 있어서는 우리가 미시경제학을 분석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는 가정을 답니다. 그게 바로 세테리스 페리부스라 그래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한 시장에서 X의 시장이면 X의 시장, Y의 시장이면 Y의 시장, 한 시장에서 어떻게 균형이 성립되어 가는 과정을 분석하는, 그걸 우리가 일반 균형 분석하고 달리 부분 균형 분석이라고 불러줍니다만은, 부분 균형 분석이 됐건 일반 균형 분석이 됐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 하에서 분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 가정이 달라져 버리면 결론도 달라지니까 경제학은 철저하게 그 모형 구성했을 때 그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정이 설정이 되면 그 가정으로부터 각 변수들을 움직임을 알아내야 되는데요. 원래 설명하고자 하는 변수, 즉 방금 말씀드린 상황이면 코로나가 대한민국 국민 1인당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려고 하면 1인당 소비가 종속 변수가 되고요. 코로나가 원인 변수가 되겠죠. 이런 것처럼 경제 현상을 단순화시켜서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가, 그 인과관계를 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변수인데, 변수는 크게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외생 변수냐 내생 변수냐. 다시 말해서 외생 변수는 경제 모형의 바깥에서 주어지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변수입니다. 그에 반해서 내생 변수는 변수들 간의 상호 관계에 의해서 그 값이 결정되는 변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생 변수의 가장 대표적인 걸로는 우리가 뒤쪽에 특히 거시 분석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정부 지출쥐 혹은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통화량, 통화공급량이겠죠. 이런 부분들은 외부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그게 주어지게 되면 이 뒤쪽에 가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YR 평면에서 IS 곡선과 LN 곡선을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곡선 자체를 이동시켜서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런 부분이니까 바로 전형적인 내생 변수는 국민소득이나 혹은 이자율과 같은 이런 부분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저량 변수와 유량 변수. 이런 부분, 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도 독자적으로 자주 나오기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변수를 설정할 때 모형 내에서 그 변수가 일정 시점에 측정된 변수인지 일정 기간에 걸쳐서 측정된 변수인지, 특정 시점 같으면 예를 들어서 2020년 8월 15일 현재 대한민국의 코로나19 환자의 수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시점에 측정된 변수니까 그건 저량 변수라고 할 수 있고요. 스톡 개념입니다. 스톡 개념이고요. 유량 변수는 플로우 개념이니까 일정 기간 동안입니다. 똑같이 코로나19 확진자 수라고 하더라도 8월 15일 현재가 아니라 2020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대한민국에서 확진된 코로나19 환자의 수 같으면 일정 기간에서 걸쳐 측정한 변수니까 그런 변수를 우리가 유량 변수라고 합니다. 물론 경제적 개념을 갖고 오면 통화량이나 외채 혹은 외환보유고 이런 것은 전형적으로 그 통계를 발표하는 그 시점까지의 그 시점에서의 변수이기 때문에 저량 변수가 되고요. 그렇지 않고 수출입, 경상수지, 투자 이런 것은 일정 기간입니다. 대개는 1년을 단위로 합니다만 일정 기간 동안에 걸쳐서 측정한 변수니까 대표적인 유량 변수다라고 해석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제 모형은 가정이 확정이 되고 변수가 성립이 되면 변수들 간의 상호 관계를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을 해냅니다. 즉 코로나19는 대한민국의 1인당 GDP를 감소시킨다. 이런 결과물을 도출을 해낸다는 소리는 바로 가설을 확정을 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대개 이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부, 어떠한 조건 하에서 앞에서 우리가 가정을 달았죠. 그 가정 하에서 이러이러한 결과가 도출이 된다. 이런 식이니까 조건부 예측이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 모형은 반드시 지금까지 설명한 이 경제 모형은 반드시 이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즉 그 가정이 현실하고 어느 정도 부합하느냐, 그걸 현실 적합성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가정과 변수를 확정하고 그 관계로부터 가설을 도출하는 이 일련의 과정이 논리적 일관성을 갖고 있냐의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설을 도출을 해놨으면 그 결과가 현실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실을 설명할 수 없다면 그건 탁상 공론에 그치지 않겠죠. 자, 여기까지에다가 한 사례로부터 분석한 결론이 일반화의 가능성이 있냐 하는 문제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두 가지 관계, 쉽게 말해서 경제 모형의 현실 설명력과 일반화 가능성, 이 두 가지는 항상 딜레마 관계에 있다. 즉 현실 설명력을 높이려면 가정을 굉장히 엄밀하게 달아주면 됩니다. 아주 엄밀하게 달아버리면 문제는 다른 경제, 한국의 경제 분석으로부터 도출된 결론을 다른 국가에 들고 갔을 때는 일반화시킬 수가 없는 문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실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 경제에 딱 맞는 가정을 수십 가지를 달아주면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그 모형으로부터 도출된 결론을 다른 국가에 들고 갔을 때는 쓸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생겨 나오니까 현실 설명력과 일반화 가능성 사이에는 딜레마 관계가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학의 방법론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꽤 중요합니다. 간혹 시험에도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경제 모형을 도출하는 방법에는 귀납적 방법과 연역적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귀납적 방법은 미괄식,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수업 과정을 생각하시면 미괄식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요. 연역적 방법은 두괄식, 다시 말해서 귀납적 방법론은 개개의 경제 현상들을 쭉 관찰을 해서 그 관찰로부터 일반화 가능한 명제를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하나하나의 개별 사례로부터 일반화 가능한 명제를 도출하는 거니까 미괄식이죠. 그에 반해서 연역적 방법론은 우리가 두괄식이라고 그러는데, 일련의 가정이나 공리로부터 출발해 논리적 법칙에 부합하는 추론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실이나 법칙을 유도하는 방법. 이게 바로 처음에 어떤 결론을 내놓고 그게 과연 현실 설명력이 있는가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귀납적 방법론을 썼을 적에는 인과의 오류가 생겨날 수 있고요. 연역적 방법을 사용했을 적에는 구성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즉 인과의 오류라고 하는 부분은요. 보시다시피 원인과 결과, 인과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잘못 결론을 내리는 걸 말합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 놓은 건 이겁니다. 여름에 날씨가 더우니까 냉방기구가 많이 팔립니다. 그죠? 따라서 여름에는 냉방기구가 많이 팔린다 하는 것은 제대로 된 결론이겠죠. 근데 이걸 거꾸로 냉방기구가 많이 팔리면 여름이다? 맞을 수도 있지만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같이 물류 비용이라든가 보관 창고 비용이 많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런 인터넷 쇼핑 사이트라 그러나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오프 시즌 세일, 역 시즌 세일 많습니다. 냉방기구 같은 경우에는 분량도 크고 하니까 보관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한겨울에 에어컨을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그런 경우 한겨울에 12월에 냉방기구가 많이 팔려요. 그러니까 12월이 여름이다. 이건 잘못된 결론이죠. 인과관계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건 귀납적 방법을 했을 때 자주 발생하는 오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역적 방법의 경우에는 구성의 오류가 생겨 나오는데 이게 바로 어떤 명제나 원리, 즉 도출해놓은 결론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립하지만 전체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대개 생산량이 증가하면 생산자의 경우에는 수입이 증가합니다. 그죠? 생산량이 증가해서 판매량이 늘어나니까 일반적으로는 수입이 늘어나는 게 맞아요. 자, 똑같은 상황을 농부에게 이쪽 절약의 역설 내지는 저축의 역설이라는 것은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농부의 역설, 농부의 패러독스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니까 농부가 풍년이 들어서 생산량을 증가시키게 되면 농부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추론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현실에 있어서는 농작물의 경우에는 농부가 생산물을 늘려서 풍년이 됐을 경우에는 농산물 가격이 대폭락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농부의 수입은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현상이 안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쉽게 일반화할 수 없다 해서 이걸 구성의 오류 이렇게 불러준단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학의 분석 방법에는 또 다른 분리 방법으로서 정태 분석과 동태 분석, 즉 정태 분석은 시간 개념을 제외시키고 한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바로 비교하는 개념입니다. 그에 반해서 동태 분석은 시간 개념을 도입해서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서 한 상황이 다른 상황으로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 그 과정을 분석하는 것을 동태 분석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부분균형 분석, 일반균형 분석의 개념은 부분균형이니까 말 그대로 경제의 특정한 한 부분만을 따로 떼내서 그 한 부분에서 균형의 성립 과정을 설명하는 것을 부분균형 분석이라고 그러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균형 분석은 경제 내에 존재하는 모든 시장, 여러 분야를 명시적으로 고려를 하면서 균형이 성립되는 과정, 여기구나. 균형이 성립되는 과정을 분석하는 것을 일반균형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분석의 경우에 미시경제학은 미시랑 국제무역론은 부분균형 분석을 주로 사용하고요. 거시랑 국제수지론은 일반균형 분석을 많이 사용합니다. 거시랑 국제수지론은 일반균형 분석을 많이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학에서 말하는 합리성 혹은 최적화 균형의 개념을 이해합시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합리성은 이런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걸 말하는데요. 즉 경제 주체가 자신의 경제 행위의 목적을 알고서 행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제약 조건을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선택이 일관적이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합리적이다 라고 보는데 쉽게 말해서 목적을 인식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가 목적을 설정하는 게 아니에요. 즉 경제학의 합리성은 목적의 합리성이 아니라 수단의 합리성 혹은 과정의 합리성입니다. 쉽게 말해서 최근의 여러분들 그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난지원금 그걸 100% 모든 국민에게 줄 것인지 50%의 국민에게 줄 것인지 하위 25%에게 줄 것인지 그건 경제학의 분석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정치학의 대상이에요. 정치학자들이 50%를 주자, 100%를 주자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그걸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수단이 뭔가 그걸 찾아가는 게 경제학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경제학에서 말하는 합리성은 그 목적 합리성이 아니고 수단의 합리성 혹은 그 과정이 얼마만큼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거에 대한 문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론과 관련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적화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자, 최적화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극대화 혹은 극소화의 개념으로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다. 즉 어떤 상태가 도달됐을 때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는 상태. 비용 같으면 여러분들은 만족감, 효용을 얻을 때 최소 비용으로 달성이 가능하면 될 거고요. 효용 같으면 최대의 효용을 달성할 수 있으면 되겠죠. 기업을 여러분들이 운영한다면 역시 이윤을 가장 크게 만들어낼 수가 있으면 되겠죠. 이런 극대화 혹은 극소화, 바로 극대화 혹은 극소화를 통해서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는 상태를 최적화된 상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앞으로 사용할 것은요. 소비자는 효용을 극대화하고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이런 개념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합리적 경제인이 최적화의 결과 균형이 달성되는데 그 균형은 외부로부터의 어떤 새로운 교란 요인이 주어지지 않는 한 현재 달성된 이윤이나 효용 수준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향, 그걸 균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경제학은 이 균형의 개념과 관련해서 네 가지의 관심을 가집니다. 첫째가 균형이 존재하냐 안 하냐, 균형의 존재성이라고 일반적으로 불러주는데요. 균형이 존재를 하냐 안 하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균형이 존재한다면 안정적 균형이냐 불안정적 균형이냐 하는 게 있습니다. 안정적 균형은 외부에서 어떤 교란 요인이 주어졌을 때 그 균형으로부터 이탈했다가 자력으로 다시 그 균형으로 돌아올 수 있으면 안정적 균형이라 그러고요. 외부적 교란 요인에서 균형으로부터 이탈한 상태에서 자력으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면 불안정적 균형 이렇게 불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균형이 하나만 있느냐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느냐. 대부분의 경우 앞으로 여러분들이 미시 분석에서 볼 균형은 거의 유일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가 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쭉 분석을 해 나가다가 나중에 뒤쪽에 가서요. 미시의 뒤쪽에서 일반균형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짝 언급을 할 겁니다. 근데 이 일반균형 분석을 들어가면 이제 그 균형이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 즉 균형의 효율성을 따지게 됩니다. 따라서 미시의 전반부 3분의 2 정도까지는 거의 균형이 존재하냐, 그 다음에 한 개 있냐 여러 개 있냐, 그리고 나서 안정적이냐, 이 세 가지에만 관심을 가지다가 뒤쪽 부분에 가서 효율성까지 관심을 가지니까 네 가지를 관심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앞에서 말하는 이 최적화의 개념하고 균형의 개념은 어떻게 다른가? 바로 최적화라고 하는 것은 개별 경제 주체자, 생산자면 생산자, 소비자면 소비자, 이 차원에서의 의미라면은 균형은 그런 개별 경제 주체들이 합쳐진 시장 전체 혹은 산업 전체, 경제 전체 차원에서의 개념이 바로 균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 부분은 경제학의 주요 영역. 경제학은 크게 보면 미시경제와 거시경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미시, 거시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거는 개별 경제 주체들의, 미시는요, 개별 경제 주체들의 선택, 그 다음에 개별 경제 시장의 흐름, 움직임, 이쪽에다가 관심을 갖고 분석하는 거니까 개별 시장에다가 관심을 갖고 보면 수요 공급,
그 다음에 그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격과 거래량 이쪽을 주로 우리가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시경제학의 첫 부분에는 수요가 어떤 거다, 공급이 어떤 거다 하는 것을 보고 나서요. 소비자들은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주어져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행동할 것인가를 보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 가격 결정 이전에 바로 생산자들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행동할 것인가, 생산자의 행동 원리를 보고 마지막으로 가서 시장에서 생산자랑 소비자가 시장에서 맞닥뜨렸을 때 개별 시장에서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 과정을 쭉 관심을 갖고 분석해 나갈 겁니다. 그게 주로 미시경제학에서 다루는 내용이고요. 그 시는 개별 경제 주체가 아니라요, 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애그리게이트, 총 수요, 총 공급, 총 생산, 고용도 총 고용, 이런 총량 개념을 주로 변수로 해서 가집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 수지나 환율, 인플레이션 이와 같은 경제 전반에 걸친 총량 지표를 가지고 분석을 해나가는 게 거시경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실정 경제냐, 규범 경제냐, 뭐 이런 분석법도 있습니다. 분류법도. 자, 그러면 되게 첫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